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사를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세계사 할 때 혹시 기억나나? 선생님이 1학기 문명 발생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세계사 하는 첫 번째 시간에 다룰 거예요 라고 아껴놨었거든요. 오늘은 그 아껴놨던 것을 풀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관련한 곳들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는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왼쪽부터 볼게요. 나일강이 있는 곳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인더스 강이 흐르는 곳에 인도 문명이 있고,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에 중국 문명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기 보이는 세 개의 4대 문명의 발생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선생님이 문명 얘기할 때 힌트를 줬어. 그걸로 한 가지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 힌트를 주자면 우리 지도에서 가로선을 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보이나? 째깍째깍 어때요? 그래, 딱 보면 큰 강 유역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주로 따뜻한 기후인 곳에 이러한 문명들이 위치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큰 강 유역에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뭘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농경지에다가 그 물을 끄는 그런 농사 방법을 관계농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명 지역에서는 관계농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차 생산량이 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늘어난 생산물을 서로 교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생성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도시는 생성에서 그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쭉쭉쭉 포함시키면서 도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 과정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찬찬히 문화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이 찾은 것처럼 그래요.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또 그래, 주로 기후가 따뜻한 곳에 위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가 발생했고, 이런 도시는 도시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이러한 도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계층이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즉,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사실도 공통점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공통적으로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5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특징들을 같이 찬찬히 찾아보도록 해요.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첫 번째 만나볼 문명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특이하게 2개의 강이 있어요. 그래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더 비옥한 토양이었는데요. 이곳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은 관계시설을 만들고 이민족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도 하면서 최초로 도시국가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지역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곳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는 그런 환경에 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의 안정된 삶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답니다.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기원전 1800년경에 이제 바벨로니아 왕국이 이 지역을 통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함무라비 왕인데 함무라비 왕과 관련해서는 법전이 굉장히 유명해요. 선생님, 법전이면 책이에요? 노노노노. 자, 지금 요게 선생님 키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되어 있는 건데 기둥의 몸쪽에 보면 글이 막 새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법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노예, 평민, 귀족 등의 계층이 이 시기에 나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문자와 관련해서는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어요. 쐐기라는 게 뭐냐면 나무나 돌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박아 넣어서 고정시키는 거. 그거를 쐐기라고 부르는데 문자의 모양이 그 쐐기를 닮았다 그래서 쐐기 문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쐐기 문자는 처음에 이제 수메르인들이 진흙판에다가 갈대 펜으로 그어서 표기한 문자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처음 여기 소 그림이 있죠. 상형 문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간결한 부호 형태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쐐기 모양인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해돼요? 두 번째로 만나볼 세계 4대 문명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다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비교를 많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형이 조금 달라 서로 비교가 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다르게 이집트 문명 지역은 주변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 꽉 닫혀있다, 막혀있다 그런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리 이민족의 침입이 적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걸 중요시하게 돼요. 이것과 관련된 유물이 바로 피라미드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문자와 관련해서는 이집트 문명에서는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인데 상형, 즉 물건이나 아니면 그러한 여러 동물들의 모양을 따서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그림을 볼 때 우리 친구도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세 번째 문명인 인도 문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또 나눠보죠. 인도 문명에서는 바로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도시와 관련해서는 하라파, 모헨조다로 등에서 도시가 건설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은 계획도시야. 인도 문명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거지. 왜냐하면 지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배치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도로망도 있고요. 주택도 있고 하수시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목욕장도 있고 곡물 보관 창고도 있어요. 이런 공공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계획적으로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해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 원주민들을 정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여기 왼편에 있는 강, 즉 인더스강 뿐만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정복민인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 위계 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분 제도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인 거죠.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브라만교를 체계화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카스트 제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최상위에 제사장과 관련된 브라만들이 있고요.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정복당한 민족에 해당하는 그 원주민이 해당되겠죠. 노예인 수드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곳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겨서 접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예 꺼려했기 때문에 아예 불가촉,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렸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1947년에 이제 근대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국가에서 금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랜 시간 이 신분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실생활에 이러한 신분제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사람들 관념 속에도 유지되고 있답니다. 문자와 관련해서는 그림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한 형태, 그림의 성격이 더 강한 거죠. 이런 그림 문자가 바로 인도 문명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나볼 중국 문명의 차례예요. 중국 문명도 두 개의 강이에요.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에서 이제 여러 이러한 곳에서 많은 문화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나라 시기에 중국 문명은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시간이 그런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세력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이 주나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봉건제라는 게 있어요. 봉건제도는 뭐냐면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최상위에 왕이 있다면 그 하위에는 제후가, 더 밑에는 경대부 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하단에 피지배 계층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왕과 제후의 관계를 보면 왕이 중국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왕권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 그 땅을 인정을 해줘요. 땅을 주는 거죠. 그럼 제후는 그 땅을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왕에게는 충성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쭉쭉쭉 밑에 단계로 또 이어지는 거죠. 이 봉건제도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중국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 우리 더 하게 될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 중국 문명에서는 다양한 청동기로 무기와 제사 도구를 제작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문자와 관련해서는 갑골 문자라는 게 있어요. 이 갑골 문자는 거북이의 배, 그리고 짐승의 이게 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시기에 점을 친 거예요. 점을 쳐서 점친 내용을 막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1899년이었어요. 유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를 위해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짓다가 약에 들어가는 뼈에 뭔가 글자 비스름한 게 있어. 한자 비슷한 게.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신기하다 라고 해서 그거를 막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모은 게 한 1000여 개 정도 됐는데 그 뼈에 있는 글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03년에 갑골문과 관련된 책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되는 이 갑골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후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의 빈칸 더 잘 채웠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교과서 부분 한번 읽어봐야겠죠. 교과서를 읽다 보면 선생님이랑 다루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오늘 선생님이랑 나눈 내용은 꼭꼭꼭 기억하기예요. 오케이. 자, 오늘도 어깨 쭉 펴고 한 손 오른손 딱 주먹 쥐고 다 같이 외쳐보자. 역사는 쉽다.